데이터홀릭이 만난 데이터홀릭과의 살아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홀릭 최원장입니다. 자, 2020년 데이터홀릭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인터뷰 콘텐츠, 이름은 대화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대화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데이터홀릭 분들을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여러분을 만나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가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저 혼자 있지만 나중에는 저희 데이터홀릭 멤버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제가 시간이 좀 많아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같이 앞으로 이제 컨텐츠가 기획이 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대화 손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데이터 과학이라는 도메인을 떠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소중한 이런 컨텐츠 제작의 경험의 시작이 되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헬로 데이터 과학의 저자이시고 스냅의 데이터 과학자이신 김진영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너무 간략하게 드렸는데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미국의 그 스냅이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고 있고요. 2살 반짜리 딸 벌써 2살 반 됐나요? 네, 아빠이기도 하고 제가 회사에서 하는 거 이외에 조금 뭐 데이터로 하는 이것저것 그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뭐 책도 썼었고 또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데이터지능 팟캐스트라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팟캐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경쟁 방송이시 아니요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딸이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도 좀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시 데이터 가지고 뭐 좀 놀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2살 반이면 한창 많이 힘드시기 조금 지난 건가요? 그럼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네, 그냥 조금 힘든 이유가 달라져요. 다른 이유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김진영님이라는 우리 데이터 과학자의 개인 얘기를 좀 많이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불가피하게 회사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요. 실제로 스냅이 어떤 회사이시고 거기서 어떤 일 하시는지를 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혹시 스냅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스냅은 2012년에 이제 미국에서 창업한 이제 그 동영상 형태의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영상 컨텐츠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회사 소개에는 카메라 컴퍼니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딱 앱을 켜면 카메라가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및 동영상을 찍고 그걸 바로 친구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뭐 자기 스토리에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다 다양한 효과를 넣어서 그래서 뭐 모바일 환경에서 이제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데 친숙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한국에서는 아마 최근에 베이비 렌즈가 조금 히트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전 세계 사용자 수가 2억 명이 넘어요.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네네. 그리고 이제 네. 사용자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용자 평균 사진을 30장을 보내는데요. 사진 및 비디오를. 하루에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30일. 예.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네. 저만 해도 약간 거길 벗어난 세대인데 이제 미국의 뭐 18세에서 34세가 보통 밀레니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미국에서도 밀레니얼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 세대. 한국도 그런가요? 네네. 저는 전 잘 몰라서. 네네네네. 그 세대는 정말
예전에 이제 저희가 텍스트 문자를 주고받듯이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 배웠는데 어쨌든 그런 세대들의 어떤 필요를 굉장히 잘 캐치해가지고 많이 굉장히 많이 컸죠. 예. 와, 그러면 2억 유저가 하루에 30개씩 사진과 비디오로 한다면은 단순히 계산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데이터가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와는 뭔가 좀 다른 서비스인 거죠? 아, 인스타그램이 기존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죠. 아, 오히려 그런 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좀 인스타그램은 좀 더 이제 정제된 어떤 그런 사진을 이제 여러 명한테 공유하는 게 이제 초점이었고 이제 저희 앱이 이제 스냅챗인데 스냅챗은 좀 이제 본인이 지금 바로 느끼는 거를 그냥 그 가감 없이 네.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지워지는 메시지 뭐 그리고 네. 지워지는 사진 예, 그걸로 이제 처음에 유명해진 지워지는 거죠. 메시지.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 회사에서는 어떤 분서 무슨 일 하시는지, 아까 제가 데이터 과학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타이틀은 또 어떠신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동영상을 자기 친구들한테 다 공유하는 스토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스토리요. 네. 인스타그램 스토리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희가 네네. 원조긴 하지만.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스토리를 친구들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매체에서 방송이나 어떤 신문이랑도 저희가 제휴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 쪽에 이제 뭐 CNN도 컨텐츠 올리고 그리고 뭐 그냥 그 유명한 테크 매체들 뭐 매셔블이나 이런 데서도 컨텐츠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친구들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그런 퍼블리셔 이런 그 다양한 이제 주체들에서 올리는 컨텐츠를 한 페이지에 이제 그 저희가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디스커버 페이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추천 알고리즘 및 평가. 저는 이제 그 중에 좀 더 평가를 더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이제 계속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새로운 피처가 있으면 그게 예전보다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지 뭐 그런 거를 평가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저들의 그런 사진이나 비디오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적용을 하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주로 진현님께서는 거기서 또 특히나 평가라는 부분에 네네.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네. 있으시고요. 실제 타이틀은 회사에서 뭐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시군요. 네. 재미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 속에서 막 일이 엄청 많으실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행히 저희는 이제 그 클라우드 위에서 개발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구글 클라우드랑 AWS를 다 쓰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 인프라보다는 그 위에서 뭔가 좀 재미있는 일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큰 데이터를 다룬다 뭐 그런 느낌을 이렇게 뭐 자주 받진 않아요. 물론 이제 클라우드는 아시겠지만 이제 쓸 때마다 그게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조금 유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커서 뭐가 힘들고 이런 일은 별로 없죠. 약간 엔지니어링적인 요소는 조금 덜 하고 네, 실제로 물론 분석에 더. 네, 엔지니어링을 해요. 저희는 이제 회사가 아주 크진 않아서 제가 엔지니어링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 하시기도 하세요? 파이프라인도 네.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뭐 분석하는 일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많은 걸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데이터 올립 방송이 전체 유저를 분석하기는 불가능해서 어떤 분들이 든지 잘 모르긴 하지만 실제 리액션이 오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의 첫 발들이시는 학생분들이나 또는 이제 회사의 현업이신데 데이터를 뭔가 이제 공부해서 이제 막 현업에 적용하시려는 이런 이제 초급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리액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호기심을 가질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스냅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쭤봤던 부분이었고요. 예. 네. 근데 리액션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댓글이나 그렇고 뭐 어떤 질문 같은 거 실제 본인이 겪고 있는 현재 이슈를 갖다가 저희한테 많이 이제 상의를 요청하시기도 하고 뭘 방송에 다뤄달라라고 요청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진짜 고수분들은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도 약간 좀 편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네네. 리액션을 주는 사람들은 사실 보면 이제 말이 많은 그러니까 소수 그다음에 조용한 다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일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네. 조용한 다수가 뭘 생각하는지는 사실은 뭐 전체 설베이를 한다든가 그런 그렇죠. 식으로 조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갑자기 컨설팅을 받게 되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팟캐스트를 하면서 네. 내가 이 방송을 만들면 누가 들을까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네. 설베이를 해보면은 제가 생각한 거랑 꽤 달라요. 음.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뭐 그런데 실제로 뭔가 조사를 해보면 뭔가 제 입장과 굉장히 다른 분들이 많은 거죠. 조사 전에 네. 갖고 있던 생각하고는 다른 네네네. 인사이트를 또 뭐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어쨌든 방송은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데이터를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그다음에 되게 여러분이 하시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저랑 이제 인터뷰랑 같이 했는데 네. 가끔 따님 등장하시던데. 제 딸은 가끔 불청객이 주로 울음소리로 네네네. 네. 근데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네. 예, 고맙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좀 이 부분은 많이 궁금해가지고 네. 아까 이제 하시고 계시는 일 소개를 해주실 때 이제 어떤 알고리즘 추천에 의한 이제 결과를 갖다 평가한다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근데 언뜻 평가가 일반적인 용어이지만 또 막상 현재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또 지현님께서 또 검색 모델 및 평가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 네, 그 분야를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네, 그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평가라는 게 저희 스냅챗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추천 시스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있고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봤던 컨텐츠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본인이 입력한 뭐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또 컨텐츠 쪽에서는 또 컨텐츠가 이제 컨텐츠의 어떤 예를 들어 길이도 있고 컨텐츠의 어떤 뭐 타입도 있고 네네. 컨텐츠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있고 컨텐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이 하는 일은 그 사용자랑 그 컨텐츠를 매칭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유저 데이터와 컨텐츠 데이터를. 그렇죠. 그러니까 유저와 컨텐츠를 매칭하는데 네. 이제 각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고려돼야 될 게 뭐 당연히 이제 뭐 유저와 사용자의 어떤 매칭,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이 컨텐츠를 좋아할지에 대한 예측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자체가 좀 핫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특정한 뭐 휴일이나 예를 들어 뭐 추수감사절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이런 경우에 사실 어떤 좀 시즈널한 시즈널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반영하고 어쨌든 굉장히 5만 가지가 다 들어가서 그런 결과 저희가 이제 사용자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주는데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얼만큼 잘했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보통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는 검색이랑 추천이 좀 다른 게 검색 시스템에서는 이제 지리어가 있으면은 그거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과학, 팟캐스트 이런 지리어가 있으면은 사실 그거에 맞는 결과가 뭔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어떤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홀릭이 딱 나왔다. 그럼 네. 뭐 이건 좋은 결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천 시스템 같은 건 그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추천 시스템은 어떤 그런 특정한 사용자가 원하는 게 지리어의 형태로 명확하게 표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를 그러니까 추측을 해가지고 예측 모델. 그거를 이제 개인화에 말하자면 개인화의 정도가 훨씬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천 시스템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이 사람이 컨텐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사람이 컨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추천한 컨텐츠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사실은 콘텐츠 종류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 콘텐츠도 있고 어떤 방송 콘텐츠도 있고 그런 콘텐츠를 보는 패턴도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들 콘텐츠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방송 콘텐츠는 보통 긴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 같은 평균 시간이라는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그냥 시청 시간이랑 네네. 절대값으로 보면 사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란 지표도 그 각 콘텐츠 카테고리별로 어떤 다른 어떤 기준값이 있어서 뭐 이 기준값을 넣으면 이거는 만족한 콘텐츠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고려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간단히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냥 개스하는 게 아니라 추측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자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사용자가 몇 초 이상 콘텐츠를 뭐 그 중간에 뭐 스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네.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어떤 그 형태로 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만족한 그 콘텐츠 시청 경험이라고 정의한다. 뭐 그런 정의부터 굉장히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저희 같이 이제 2억 명의 유저가 뭐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 뭐 그 인플루언서 뭐 그 어떤 퍼블리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콘텐츠 유형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대충 답변이 됐나요? 네네네. 그 어쨌든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추천하고, 네네. 그 추천 결과를 얼마나 잘 평가해서 다음번 그렇죠. 알고리즘에 또 반영을 하고, 네. 이 사이클일 것 같거든요, 이것이. 네, 맞습니다. 예, 계속 계산하는 거고 비즈니스 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스토리가 콘텐츠고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광고를 얼마나 넣을 것인가, 어떤 광고를 넣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비즈니스를 생각해서 광고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이제 그 사용자의 어떤 경험에서 뭔가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고의 뭐 품질, 그 다음에 뭐 광고의 어떤 정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보통 얘기하는 A/B 테스팅을 많이 하는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로 꼭 다 이제 잡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A/B 테스팅이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더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런 현재 근데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은 이제 그런 콘텐츠 프로바이더들도 있고 그리고 또 커머스 시장에서도 당연히 추천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평가, 그럼 실제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작업에도 같이 참여를 하시나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하고 있진 않은데 네. 좀 더 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게 결국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알고리즘이 다 그 저희가 그 이제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면은 그 평가 지표를 이제 그 일종의 레이블로 해서 알고리즘을 튜닝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표를 예를 들어 지금부터는 뭐 클릭보다 뷰 타임이 훨씬 중요해. 그런 식으로 이제 지표 디자인을 하면은 뷰 타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알고리즘이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알고리즘을 간접적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히 뭐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분야이겠네요. 네. 그 두 가지는. 그러니까 보통 인공지능이 굉장히 뭐 지능하니까 뭔가 네. 지능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네네. 인공지능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와 어떤 그 지표를 가지고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표가 가자는 방향으로 주어진 데이터에서 최대한 어떤 패턴을 뽑아내는 게 네네네.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가나 이런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일을 더 좋아하는 게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저는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드는 일종의 말씀드린 대로 최적화에 가깝고 네. 최적화라는 건 이제 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뭔가 그 how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답이 뭔가 what을 고민하는 게 조금 더 오히려 평가라는 업무가 좀 더 그 부분에 더 가까운. 그렇죠. 좀 더 답이 없고 좀 더 이제 말하자면 오픈엔디드된 그런 일이라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찾는 그런 그렇죠. 답을 찾아가는 그렇죠. 과정이겠네요. 방향을 고민하는 거예요. 음. 네, 제품의 방향을.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일일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이 인터뷰를 기획을 했을 때는
야, 이거를 약간은 그러니까 시간 타임 시리즈로 뭔가 진영님의 현재와 그래서 과거로 한번 갔다가 미래로 끝나는 뭐 이런 식의 것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현재의 직장에 대해서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헬로 데이터 과학이란 책을 내실 때는 지금 다른 직장이셨어요. 네. 아, 예.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근무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그렇게 소개가 네네. 또 많이 되어 맞습니다. 있었었고 네. 거기서 하시던 일하고는 지금하고는 또 어떤 좀 많이 차이점이 있는 일을 하셨었나요 그때는? 아, 그때는 이제 검색 엔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은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평가, 그다음에 뭐 실험 어떤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말하자면 굉장히 크고 안정적인 배고 네. 스냅은 이제 더 작고 이제 막 계속 그 풍랑에 이렇게 막 흔들리는 약간 그런. 지금도 그런가요? 뭐 그 시기를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조금 선택하실 이제, 당시에는 네, 이제 조금 이제 많이 회사가 많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성숙했다. 네, 이런 조금 느낌 많이 안정적인 받는데,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현재 업무를 설명해 주실 때 검색과 추천을 약간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는 이제 추천이 아닌 검색 쪽의 네. 결과를 평가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셨던. 그렇죠. 네. 그러셨군요. 그럼 지금 그쪽과 지금 현재와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그때를 돌이켜 보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환경적인 변화는 좀 더 훨씬 더 크고 안정적인 곳이었고. 네. 네. 일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일 자체는 사실은 그러니까 평가라는 측면에서 검색이랑 추천 시스템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시스템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지표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기법 면에서도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검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셋을 만들어서 그 보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네. 평가는 이제 그게 힘들고 왜냐하면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타 뭐 근데 더 작은 회사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 직장에서는 주로 R을 많이 썼었는데 R이랑 C#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거의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도 회사 내부의 어떤 가이드 같은 거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냥 그때는 뭐 이걸 써라 저걸 써라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제일 편한 걸 썼고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 와서는 다 파이썬으로 작업을 그러니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제 따라서 썼죠. 예. 원래 둘 다 사용하셨었나요? R과 파이썬을 같이? 네, 그렇죠. 네.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던 질문이었거든요. 원래 후반부에 있어가지고 예. 어떤 툴을 주로 사용하시는지. 네. 한국에서도 여전히 뭐 두 툴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예, 저도 사실은 아직도 하는 고민인데 어떤 분석 작업이 있으면 이걸 R로 해야 돼, 파이썬으로 해야 돼 이제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장단점이 워낙 뚜렷해서 예를 들어 뭐 뚜렷하기도 한데 그렇지만 두 가지를 같이 쓴다는 게 한 작업에 쉽지는 않은 일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예를 들어 보통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순수 분석 태스크는 이제 R로 하고 뭐 거기 머신러닝이 좀 중요하다 그럼 파이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R과 파이썬을 좀 약간 한 환경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 도구들이 예를 들어 이제 파이썬 노트북에서 R을 불러서 쓴다든가 gg플롯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R 스튜디오에서 파이썬을 그 모듈을 펑션 호출해 쓸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어떤 저희 팀한테 이제 우리 R과 파이썬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같이 쓰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 프로그래밍 지식이 약해서 그런지 이게 가능한가 지금은 그게 막 섞어서 쓰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도 일종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 일종의 그 그러니까 컴퓨터의 언어를 이제 사용자로 번역해 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말로. 근데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이제 뭐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뭔가 공유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래서 그 수준에서는 R과 파이썬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컴퓨터는 둘 다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 파이썬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거를 R에서 접근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경로를 열어준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쉽진 않아요. 여전히 이제 뭐 이제 성능상의 문제도 있고 좀 더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텐서플로우가 R에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gg플롯이 파이썬에는 없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워낙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둘 다 쓰는 게 제 생각엔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네. 저희 방송에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커뮤니티를 가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입문자분들께서 어떤 걸로 시작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의 박박사라는 캐릭터의 이제 네. 박박사님은 여기 저는 R 맞아요. 네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답변인데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언어로 시작하세요. 빨리 뭐든 좋으니까 빨리 시작하시고 예, 주변에 뭔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빨리 시작하세요라는 대답을 하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답변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언어로 시작을 하라는 건데 저는 사실 근데 시작하는 건 그냥 R 권해드려요. 시작할 때는 왜냐면은 네네. R이 워낙 어떤 그러니까 생태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만 10개가 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뭘 골라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해봐야지.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사용법도 다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C번을 썼다가 플라리를 썼다가 보케를 썼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이제 손에 안 익어요. 이걸 써 저걸 쓰다 하면은 그게 뭔가 손에 익어야지 숙달이 돼야 되는데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도 막 파이썬으로 뭘 할 때는 뭘 봐야 돼요. 옆에 뭐 참고를 놓고 해야 되는데 근데 R은 그냥 하나로 통일돼 있잖아요. 네네. 데이터 뭐 처리도 그렇고 데이터 디플라이알 뭐 데이터 뭐 시각화는 gg플라 이런 식으로 표준화가 돼 있고 다 그리고 막 그 R 스튜디오 안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훨씬 그 사용자 경험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입문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진현님께 드리면은 네. R을 많이 권하는 편이다라고. 저는 제가 지금 R을 많이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R을 권해요. 네, 훨씬 그냥 시작해서 뭔가 만들어내긴 훨씬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입문자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 이렇게 조언 같은 이야기들 좀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회사에서도 어떤 이제 뭐 팀원이나 이런 인터뷰 같은 걸 보시는지. 예. 예, 제가 사실 많이 면접을 보죠. 많이 보세요 지금. 네. 네. 지금 그럴 때 좀 많이 주안점을 두고 보시는 부분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떤 잡 디스크리션에서 어떤 필요한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본인이 했던 일을 조금 이제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기가 좀 튼튼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 부분이 사실은 그냥 이제 이력서에다 보통 되게 화려하게 쓰시잖아요. 뭐 나는 뭐 이 프로젝트를 리드해서 분석 프로젝트를 뭐 어떤 그 매트릭을 몇 프로나 올렸다 막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당연히 또 데이터 과학자들이 좀 회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매트릭 이름까지 나왔으면 왜 이 매트릭을 썼을까 궁금하다 해서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일을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떤 일을 해서 얼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하는 건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데이터 쪽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왜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을 하기까지 뭐 포기한 다른 어떤 옵션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설명을 못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를 안 했거나 아니면 참여를 했더라도 잘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 프로젝트에서는 좋은 결과가 났을지 몰라도 다음에 같은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했던 일을 조금 설명하는 게 굉장히 조금 그 면에서도 이제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 지원하면서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같은 것도 잘 안 써보고 뭐 보통 그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면접 가면은 네가 우리 회사 와서 뭐 할래? 뭐 하실래요? 뭐 당연히 경어로 미국엔 경어가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물어볼 만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잘 연구해보고 이제 갈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는 케이스 워낙 많이 보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들 뭐 바쁘고 뭐
면접도 보통 여러 군데 보니까 뭐 네, 그런 것 네, 같기도 하고요. 네. 좀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 네. 근데 이제 그런 약간 사실은 실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1시간 저희도 면접을 그래도 뭐 하루 종일 보긴 하지만은 하루 종일 봐도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외워서 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태도 면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비슷한 실력이면은 태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하루 이틀 그냥 공부해서 딱 치우고 그다음에 그냥 일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계속 네네.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계속 뭔가 꾸준히 뭔가 자기 성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 회사 안팎에서 뭔가 계속 예를 들어 뭐 회사 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논문을 썼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왜냐하면 논문 쓰려면 보통 회사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네. 자기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걸 업무 했다는 외 거는 시간에 또 네. 네, 뭔가 의미가 그러니까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인 거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캐글 같은 경우에도 네. 캐글 자체가 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열심히 한다는 어떤 약간 성향 그런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거고. 근데 물론 어쨌든 면접 그 이력서에다 뭘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적어도 한 30분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력서에 뭘 쓰는 게 내가 여기서 뭐 캑을 했어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도 한 30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걸 왜 여러 가지 중에 그걸 했는지, 네. 왜 그거에 어떤 그 모델링 어떤 어프로치를 썼고,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어떻게 했고, 이밸루에이션 어떻게 했고, 뭐 그 결과가 어땠으며, 그러면 뭐 그 중에서 뭐 자기보다 더 잘한 사람들의 어떤 결과는 어떤 어프로치가 있는지 그런 거 다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면접, 그러니까 그런 이력서에 그게 정말 자기 경력이 되는 거지. 거기다 뭐 나 이거 잠깐 뭐 끄적거려 봤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썼다가 이제 실제로 뭔가 더 불리하게 어떤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실제로 저도 이력서를 써봤지만 이력서에 한 줄, 보통 이력서 한 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자신의 커리어에서 한 줄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일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가 정말 이 말이 사실 좀 어폐가 많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네. 많이 쓰이는 말이고 이제 네. 사이언스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이언스라는 건 정말 뭐 결과적으로 뭔가 뭐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실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냥 불완전성을 가정하고 그 중에서 뭔가 최대치를 찾는 최선의 값을 찾는 게 이제 사이언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의미하는 거는 이제 내가 뭔가 발견했을 때도 이게 항상 틀릴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내가 이걸 발견한 것도 어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장님 문고리 잡듯이 수많은 시도가 약간 있었을 되게 거고. 여러 가지 네. 뭔가 그 가능한 해법을 탐구하다가 이제 여기 딱 부딪혀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온 건데 그거를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결과로 이렇게 그냥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아마 뭐 그 데이터 분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계속 루프 돌잖아요. 네. 뭐 데이터 준비할 때도 뭔가 이 피처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도 뭐 그 데이터 가공해보고 뭐 그다음에 뭐 지표도 그렇고 모델링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인데 네. 그 본질을 뭔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사람이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 뭐 그런 힌트는 좀 얻고 싶은 거죠. 네. 이 부분은 당연히 한국 회사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어쨌든 비슷한 잡을 하고 있으니까. 네. 청취자분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애티튜드 부분도 그렇고, 네. 그런 성향 같은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를 도전하고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분야의 특성상 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배워야 되는 부분도 그런 어떤 불확실성과 함께 뭔가 그 분야 전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네, 뭐 네. 특히 인공지능 쪽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 오히려 막 최신 기술 바로바로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는데. 얼리 어댑터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 네, 전 자체가 얼리 어댑터는 아니에요. 근데 네. 그래도 이제 그걸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건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배우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눈 감고 있으면은 도태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한번 다들 본인의 이력서 지금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떤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것들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뭐 사실 뭐 저도 제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뭐 이렇게 자신 없지만 제 느낌 제 입장에서 그냥 느낀 거를 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홀릭 대화 이제 김진영님을 오늘 모시고 이제 많은 말씀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챕터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뭐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한국도 역시 인공지능 열풍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기술적인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직 데이터 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뭐 우선은 이제 제가 엄밀히 말하자면은 인공지능 특히 요새 핫한 딥러닝 전문가는 네.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희 회사에서 인공지능 많이 쓰고 있고 뭐 텐서플로우 많이 쓰고 있고 특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자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네. 인공지능이 좀 더 잘 동작하게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어떤 그런 그 모델 자체가 있고요. 그게 차로 말하자면 엔진이고, 네. 그 차의 엔진이 차의 엔진을 끼워가지고 뭔가 차 전체가 이제 잘 굴러가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또 전후에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후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 엔진 자체가 그 많이 발전이 됐죠. 그 네. 딥러닝인데 주로 그 전에 뭐 앙상블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딥러닝 관련된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그게 잘 돼가지고 뭔가 그 뭔가 브레이크드로 만들고 뭔가 실제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네. 그런 사례만큼이나 실제로 뭔가 그 원래 이제 얘기했던 그런 하입에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게 이제 이유가 다른데 뭐 왓슨도 사실은 최근에 뭐 왓슨 뭐 생각보다 잘 안 된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네. 뭐 사실 알파고 되게 임프레시브 하죠. 근데 네. 이제 알파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나오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네. 처음에 2020년이 다 목표였는데 지금은 다 아직은 조용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잘하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특히 딥러닝이 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 되는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에서는 정말 인간을 능가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이미지 인식이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딥러닝이 모든 걸 바꿀 거고 딥러닝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장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건 조금 저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조금 회의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런 딥러닝 자체가 이제 응용 분야에 이제 제한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딥러닝이 잘 하는 게 이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스피치 같은 그런 데이터가 잘 정제된 게 아니라 네. 어떤 시그널 형태 데이터에서 피처를 뽑아내는 일을 잘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시그널 형태 데이터가 현업에서 많이 그러니까 현업의 데이터를 보면은 시그널 형태 데이터보다 그냥 일반 테이블 형태 약간 좀 더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형태 데이터가 아직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뭐가 많으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본인이 이제 그 잡에 따라서 잡에 따라서 이제 어떤 다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그런 시그널 형태 데이터가 다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선 사실 딥러닝을 처음부터 쓰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딥러닝이 일단 성능이 개런티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트레이닝 파이프라인도 더 복잡한 경우가 많고 게다가 이제 결과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면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음성, 스피치 이런 데이터가 아닌 곳에서는 특히 뭐 검색이나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딥러닝을 이제 쓰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데이터에서 피처를 뽑아내는 데 사용하지 전체 파이프라인 자체를 딥러닝으로 하고 그런 거는 아직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기술 파워풀한 기술이고 중요한 기술이고 앞으로 계속 더 잘 될 거고 하지만 그게 무슨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파워풀하니까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공부는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우선순위의 어떤 방법이 문제인데 그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분야가 딥러닝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본인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올인해야 되고요, 그렇죠? 아, 내가 근데 이제 꼴로 하고 있는 그 분야가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영상 처리, 음성 처리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딥러닝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종류의 머신러닝 할 거다. 그러면 뭐 maybe.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딥러닝 공부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마 텐서플로우 공부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그렇죠? 텐서플로우 뭐 1.0, 2.0 지금 이제 최근에 2.0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 API 계속 바뀌고 과거에 뭐 되던 거 안 되고 안 되던 거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기술이 아직 계속 발전 중이기 때문에 뭐 구글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도 어찌 보면은 그 제품이라고 하면 얼리 어댑터의 단계라는 거죠. 아직은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얼리 어댑터가 돼서 이 제품의 어떤 발전을 계속 따라가면서 뭔가 내가 그 해야 될 만큼 급한가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몇 년 정도 좀 길게 시야를 보고 천천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전자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후자인 경우도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막 덮어놓고 텐서플로우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다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예전에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엔진도 알고 뭐 다 알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가 뭐 중간에 엔진이 서고 뭐 이랬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차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에 엔진도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엔 다 정말 거의 다 몰라도 차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해서 A부터 B까지 갈 수 있잖아요. 매뉴얼에서 오토메이션 바뀌고 그렇죠. 그렇죠. 매뉴얼에서 오토메이션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계속 사람이 모르면서도 뭔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게 기술의 발전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경우 사실 그중에 초기에 있고, 그럼 내가 거기에서부터 뭔가 계속 뭔가 같이 뭐 그 팔로우업하는 그런 비용을 치르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적당히 공부를 하고 필요한 만큼 공부를 하고 또 그 와중에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어떤 분야의 공부도 하면서 이 기술이 좀 더 이렇게 쓰기 쉽게 발전하고 뭐 그럴 때까지 기다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무조건 이제 그런 거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뭔가 남들이 하면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기술이 빨리 내가 이거 공부 한 번 해가지고 10년 써먹을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당장 딥러닝 어떤 초반에서 막 그거 남들이 하는 거 하겠다고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주관이 있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쪽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서 뭐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주변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도 많이 봤고 저도 좀 어느 정도는 해봤고 그 경험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말씀 중에서 더 인상적이었던 한 파트가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 있는 이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많이들 이제 가고자 하는 분야가 설정되지 않은 채로 그냥 기술, 테크닉만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덮어놓고 정말 무슨 공부 시작하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럼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어떤
상상했던 또는 목표로 했던 그런 기술력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모빌리티에서도 그렇고, 네, 또 많은 분야에서 그렇고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만큼 연구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타겟에 다다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거는 사실 워낙 분야에 따라 다른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인 이슈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못하지만은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이 뭐 99.99%가 된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그 응용 분야에서는 충분할 거거든요. 자율주행차는 99.9999가 돼도 사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그렇죠? 작은 오차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당 그런 인식을 뭐 예를 들어 초당 한 번만 한다고 쳐도 네네. 그 자율주행차가 뭐 운행을 이제 예를 들어 뭐 1만 시간을 하면서 뭔가 오차가 없이 그 어떤 핸들링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1만 시간에다가 그 초당 초당 한 번이라고 하면 3,60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벌써 그 공이 거기서 7, 8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물론 당연히 초당 어떤 뭐 매초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정 방법도 있고 네. 그게 뭐 카메라랑 이제 다른 뭐 라이다 이런 센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제가 봤을 때 아직은 그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기계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런 종류의 신뢰성을 심어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유는 이제 뭐 저도 추측건데는 그런 사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잘했을 때 그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물도 네.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도로 상황도 계속 다르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이제 웬만한 케이스는 다 이제 잡히겠죠, 그렇죠? 네, 뭐 네. 데이터를 꾸준히 쌓으면 뭐 어떻게 테슬라 같은 회사처럼 데이터가 많으면은 이미 다 갖고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런 롱테일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모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모델링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밸류에이션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없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도로 조건에 특정한 어떤 주행 환경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 어떤 오브젝트가 발생, 예를 들어 뭐 눈길에서 뭐 주행하는데 앞에 뭐 그 어떤 저기 뭐 울타리 같은 게 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핸들링 근데 울타리 모양이 뭐 차랑 되니까 뭐 아니면 네네. 울타리 모양이 차랑 비슷하면 문제가 없는데 울타리 모양이 그냥 눈 같이 생겼다. 네네네. 그러면 그때 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종류의 그 에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데이터를 쌓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런 거를 잘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 모델에 대한 확신을 주는 평가 결과를 얻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죠. 모든 게 어려워지는데 인공지능 그게 워낙 요구되는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그게 아직도 어려운 거고 근데 아마 다른 분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너무 그 주변에서 이제 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는 기사를 보면서 좀 항상 저는 이제 탄식하는 편이라서 이제 조금 너무 회의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좋은 가능성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중에 이제 좀 유명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무조건 모든 걸 다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료 쪽에서도 인공지능이 뭐 의사를 대체한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사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아도 의사의 업무를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메디컬 이제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읽는 사람을 읽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의사한테 주는 그 사람들을 레디올로지스트라고 하는데 현재도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사선 어떤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기사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휴먼 레벨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잡이 실제로는 이제 그분들이 원래는 뭐 하루에 100장을 걷으면 그 중에서 뭐 한 뭐 반 이상은 뭐 기계가 그냥 굉장히 그냥 명백한 경우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되게 알고리즘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게 커렉트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건 그냥 알고리즘에 맡기고 잠깐 뭐 이제 본인은 좀 더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기계랑 인간이 협업하는 그런 모델이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혁신이 생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 더 자동화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이제 사람의 일 자체가 좀 더 이제 창의적이고 뭔가 도전적인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뭐 미국도 그럴 거라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내 밥줄이 위협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하나의 엑스레이 케이스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좀 직업의 세계가 인공지능이 이걸 어떻게 바꿀지 혹시 한번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게 또 사실은 제가 뭐 그런 예측을 신뢰성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직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앤드류 잉 교수님 그 뭐 강의 같은 걸 들으면은 뭐 그런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은 잘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몇 초 안에 굉장히 커렉트한 저지먼트를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뭐 이미지 딱 보면은 이 안에 무슨 물체가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네네. 그런 종류의 저지먼트는 인공지능이 그냥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조만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직업이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좀 단순한 어떤 판단을 여러 번 하는 거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좀 더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업무의 성격이. 그렇죠. 네네. 업무의 성격이. 네. 그렇지만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직업은 이제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 뭔가 그 사람이 뭔가 되게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뭔가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또 사람들한테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전체 과정을 기계가 다 대체하는 거는 뭐 오래 걸리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하니까 네. 다들 모델링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공지능 모델링 자체가 사실은 가장 어찌 보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결국에 인풋을 넣어주면은 어떤 특정한 지표를 최적화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건데 네. 굉장히 인풋이랑 아웃풋이 명확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기계가 최적화된,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모델 종류를 결정하고 뭐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하고 그런 건데 그게 일종의 뭐 크게 보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서치 프로블럼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그리고 이제 서치 프로블럼은 대부분은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최적화된 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한 경우에는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자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최근에 이제 많은 회사에서 학계에서 이제 AutoML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충분한 환경에서는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하겠죠. 뭐 그렇다고 뭐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어디에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근데 그 모델 만드는 그 전후의 일, 그러니까 모델 만들기 전에 모델이 뭔가 그 잘 작동할 수 있는 데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결과를 검증하고 잘 해석해서 그 최대한 이제 업무에 활용하는 그 전후가 굉장히 되게 흥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단순히 예전에 이제 모델 그게 어려워지는 게 예전에 이제 뭐 인공지능
결과 자체를 그렇게 사람들이 뭐 많이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점점 많은 일에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모델 결과의 뭐 공정성, 그다음에 뭐 해석 가능성,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예전보다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이제 누구한테 뭐 대출을 해줘야 돼, 아니면은 누구를 뭐 석방할까 이런 종류의 의사결정까지 어느 정도는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뭐 예를 들어 사람을 뭐 남녀 아니면 어떤 인종에 따라 차별을 한다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사람 뭐 물론 사람도 뭐 그렇게 차별을 할 수 있지만은 네, 네. 기계가 차별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그게 그런 어떤 그런 편향이 더 강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가 큰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가 대부분 편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결과도 그냥 별 신경을 안 쓰면 편향을 반영을 해서 편향되게 나와요. 왜냐면 조정하지 네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뭐 그 네가 이미 넣어준 데이터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편향을 바로잡는 게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이 소비하는 데이터 자체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모델 자체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모델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여러 단계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전후에서 그러니까 그 모델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모델 자체에서 바로잡는 거는 이제 모델의 어떤 특정한 모델을 가정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델 전후에서 뭔가 데이터의 뭐 분포나 아니면은 평가 결과의 어떤 공정성이라는 요소를 반영해서 이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물론 뭐 인공지능 전문가니 데이터 전문가니 하는 경계가 희미하긴 하지만은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 연구를 하시는 일선에 있는 데이터 과학자가 오히려 본인의 잡이 또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기도 네.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개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좀 반영이 될지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는 근데 인공지능 얘기나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정말 많이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이 드는 부분, 아까도 신뢰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모델의 신뢰도 같은 게 있는데, 신뢰도는 곧 정확도에서 이제 기인하게 되잖아요. 정확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향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도 말고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예를 들어 전체적인 정확도가,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의 전체적인 정확도가 80%. 네. 그런데 그 모델이 예를 들어 이제 뭐 얼굴 인식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전체적인 정확도가 80% 예를 아니면 90%다. 네네. 신뢰성 있는 모델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만약에 백인의 얼굴은 뭐 95%고, 그다음에 흑인의 얼굴은 75%고, 70%고, 근데 백인이 뭐 다수고, 그래서 이제 결과 평균한 게 90%가 나온다. 그거는 상당히 흑인들이 봤을 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 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뭐 공정성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인식 결과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뭔가 대출 심사 같은 경우에 뭔가 백인과 흑인을 비교했을 때 흑인을 더 깐깐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그 공정성 이슈가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이제 모델의 성능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굉장히 그 고려돼야 되는 중요한 차원으로 등장을 할 거다. 되게 단편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군요. 신뢰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렇죠. 정확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거야라고 네.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도 잠깐 뭐 비슷하게 예시로 들었지만 99.99%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라면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오차 범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연결된 생각이, 사람이 했을 때 도대체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 면허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테스트를 했을 때 과연 몇 프로나 사고를 낼까? 이거를 기계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높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과연 저것이 기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저 인공지능을, 저 모델을,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었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 사람보다 운전을 잘하는지
그게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랑 저랑 예를 들어서 운전 솜씨가 비슷하면은 네. 뭐 굳이 그래도 제가 사고를 내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이 낸 사고를 제가 당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사람 대 사람 얘기고 기계잖아요. 기계는 기계가 뭘 하는지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신뢰성 자체가 훨씬 높은 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계한테 일을 맡기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게 기준이었으면은 진적 아마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기계가 문제를 그렇죠. 했을 때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냥 책임지면 되는데 기계는 사실 뭐 이걸 뭐 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는 정말 자기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대 차를 팔았는데 네. 100만 대가 뭐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있다. 그 중에 몇 대만 사고 나도 차가 사실 회사 신뢰성이 엄청난 손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타격을 입죠. 네. 네, 지금도 그 테슬라 차가 사고 낼 때마다 신분이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큰 이슈로. 네, 그게 그렇게 나온다는 건 오히려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나오는 거죠. 그럼 네, 보통 네. 사람들은 그 사실 되게 두려울 수 있고 그런 게 정말 거의 안 나올 정도로 돼야지 믿고 타는 거죠. 예를 들어 비행기가 만약에 지금 자동차 정도 사고일이 나면은 아무도 비행기 안 탈 거예요. 네. 끔찍하네요. 왜냐하면 네. 비행기는 훨씬 알기가 어려우니까 네. 믿고 타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한 걸 아니까 불안해도 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네,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는 김지현님의 개인적인 어떤 현재 잡과 그리고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견해를 좀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이제 김지현의 미래를 한번 잠깐 또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계획일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본업 말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뭐 저술도 있고 그 중에서 또 저희 팟캐스트 선배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김지현님을 알게 된 게 헬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소개되었던 생활 데이터라는 개념과 그 동명의 페이스북 그룹이 이제 인연이 되었었는데, 이 생활 데이터라는 개념을 한번 좀 설명을 여기서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때 책을 쓸 때는 그때 인공지능이 뜨기 전에 빅데이터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저는 이제 빅데이터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그렇지만 빅데이터가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본인의 그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가까이 있는 데이터.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개인 데이터랄지 아니면 공개 데이터랄지 뭐 네. 그런 게 사실은 데이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관점은 이제 데이터 생활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생활화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데이터가 사실 보통 분들이 이제 많이 기술적인 관점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는 네네. 뭐 인공지능 기술, 뭐 컴퓨터, 뭐 알고리즘, 뭐 통계 약간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보는 관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모든 생명체가 다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본인의 주변 환경에서 어떤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관찰을 한 걸 가지고 일반화해서 의사결정하고 그게 결국에 데이터 사이언스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인 프로세싱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어떤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런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다 어찌 보면은 그런 사람이 보통 원래 하는 그런 또 인지 과정 네.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수단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본인이 이미 하고 있는 데이터 그 사이언스 중에 데이터 프로세싱 중에 네.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 하루에 3번을 하고 네. 하루에
하루에 뭐 10번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하는 사람이 회사에 100명이 있어요. 네네. 그럼 500번에 지금 그러니까 1000번에 하루 10번이라고 하면 1000번에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그거를 내가 지금 그거의 액큐러시가 얼마인데 그거의 액큐러시를 뭐 얼마까지 올리면 회사가 얼마를 절약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그게 사실은 마인셋이거든요. 내가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데이터 문제를 주변에서 발견해서 어떤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고 다른 거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거기에서 뭔가 아까 뭐 재환님이 이제 그 팟캐스트 청취자들 뭐 봤을 때 뭐 학생이 많은 것 같다. 네네네. 처음 시작하는 분들 많은 것 같다. 네. 그걸 이제 듣고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네네. 그게 전체 그 청취자에서 뭔가 그 뭐 랜덤 샘플이 된 걸까? 네네. 그러면 제 경험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데이터 소비자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뭔가 좀 문제를 풀어낸 생산자 관점이 있고 데이터를 주변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 비평하고 뭔가 개선점 찾을 수 있고 뭔가 뭐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소비자 관점도 있는데 두 가지 다 굉장히 어떤 생활화라는 측면이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던지는 어떤 팩트나 아니면 어떤 결론을 그거를 뭔가 한 번 더 받아들이게 그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머리가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네. 이게 뭔가 내가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적용해가지고 뭔가 내보내는 건데 그걸 이제 직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알면 좋은 게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뭔가 그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걸 더 많이 인지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더 좋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인이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에 계속 그 데이터 주변에 더 좋은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데이터 가지고 지금 당장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도 저는 이제 데이터 그에 대한 마인드나 아니면 어떤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책에도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네네. 예. 작은 데이터부터 나의 생활화, 어떤 프로세싱의 생활화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어떤 애티튜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하시던 활동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첫 아이가 벌써 둘이 넘어서 2살 반이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팟캐스트를 다시 또 잠깐 멈추셨다가 시작을 또 하셨어요. 아, 네, 팟캐스트는 왜 하시게 됐는지부터 해가지고 궁금하기도 한데요. 엄청 바쁘신데. 아, 네, 뭐 아니요, 뭐 우선은 저기 애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으면 시간이 많아요. 별로 술 먹을 일도 없고, 아, 그래요? 네, 친구도 별로 없고, 어,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를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시애틀에 있다가 실리콘밸리로 옮겼거든요, 회사를. 그래서 그런 실리콘밸리에 좀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자 생각을 해서 이왕 만날 거면 그걸 뭔가 컨텐츠로 만들어보자. 네네. 약간 그런 거였고요. 앞으로도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워낙 그 데이터홀릭 같은 데서 말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그 뭐 제가 오늘 주제 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아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 데이터 시각화도 조금 해봤고 데이터 뭐 시스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도 조금 만들어봤고 평가도 해봤고 모델링도 해봤지만은 그 또 정말 그 각각의 분야를 열심히 더 깊게 파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추천 시스템, 검색 시스템을 하지만 이제 다른 분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배우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책을 읽고 쓰고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편집하는 게 쉽진 않아서 네, 그 혹시 뭐 편집을 잘하시는 분이 방송을 들으시면 조금 예, 도움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공개 구원을. 네, 아무튼 뭐 저는 그 꾸준히 제가
제가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주변에 좀 흥미있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뭐 매주는 못해도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도 한국인 분들이 많이 근무하시죠? 그쪽에서도 지역에서도. 그렇죠. 네. 뭔가 그쪽 뭐 커뮤니티 같은 게 있나요? 그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조금 있으신 커뮤니티 같은 것이? 네, 여러 가지 있죠. 뭐 한인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테크 베이 쪽에서는 이제 K그룹이라는 K그룹이요? 큰 그룹이 있고요. 네, 시애틀에는 창발이라는 또 그룹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 테크 관련된 종사자분들 그룹도 있고 네, 뭐 제가 친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건 약간 상대적인 거고요. 네. 또 그런 데랑 또 되게 재밌게 활동하실 것 같기도 해가지고 막 네. 인터뷰할 사람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나가시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일반 커뮤니티 텍 커뮤니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뭐 미드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컨퍼런스도 다 이제 그쪽에서 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서 많이 열리니까 심심하진 않죠.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녹음하고 녹화하고 하는 것이 이제 2020년도에 1월에 나가게 될 거거든요. 새해 계획을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팟캐스트 포함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최근에 그 회사 이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그 동안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걸 좀 정리해서 이제 공유하는 걸 조금 더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배운 것 중에서 뭔가 더 일반화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 기술이 뭘까 뭐 그런 고민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쪽에 사실 뭐 수업도 많고 그다음에 뭐 요새 부트캠프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아직도 이제 정말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점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실 데이터 쪽이 뭔가 이론과 어떤 실제에 약간 유리가 좀 심한 좀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론이라는 게 워낙 그러니까 적용되는 범위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론은 일반적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뭔가 좋은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좀 준비를 하고는 있고요. 네, 그래서 1월 중에는 뭔가 온라인 뭐 강의나 아니면은 제가 뭐 미국에 있긴 하지만은 요새는 워낙 그 온라인 콜 같은 것도 잘 되고 해서 그렇죠. 화상 통화나 이런 거 잘 되고 해서 그런 부트캠프나 이런 것도 조금 제한적으로 뭔가 제 힘 닿는 데까지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저도 조금 더 공부하는 거고요. 네, 그런 활동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트캠프 말씀을 몇 번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네, 그거는 제가 사실은 지금도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몇 분이랑 같이 매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데이터 뭐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쪽으로 강의를 매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강의랑 프로젝트는 연계가 되죠. 네네. 그래서 목표는 이제 한두 달 정도 안에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해서 그걸 이제 뭔가 취업 과정에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 같은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도 당연히 실무 위주고요. 그래서 뭔가 취업을 했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어떤 좀 간접 경험 쌓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는 조금 더 뭐 국내에 계신 분들이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컨텐츠는 계속 1회부터 계속 개선할 수 있고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컨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멘토링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분들이 서로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예를 들어 뭐
학교 논문을 쓰면은 피어 리뷰를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 쪽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뭘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한번 봐주는 거. 네네. 그 사람이 꼭 잘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이걸 다른 사람 관점에서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서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참가자들이. 그래서 지금 한 6분 정도랑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뭐 제가 계속은 못해도 꾸준히 하고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했던 그 컨텐츠가 뭔가 좀 더 그 다른 분들한테 유용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저도 호기심이 확 생기는 부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실무 위주의 실무를 지향하는 실제 잡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방송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2020년을 넘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20년 뒤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둘이 앉아서 뭔가 녹음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그려보는 정말 조금 더 멀리 바라봤을 때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일단 당연히 당장은 이제 회사 열심히 다니고 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담은 회사나 아니면 어떤 산업을 좀 넘다는 좀 제 자신만의 좀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항상 회사의 분야를 넘어서서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뭐 제가 배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가르칠 수 있고 뭐 그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그런 데이터 관련 뭐 교육이나 컨설팅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뭐 회사 그러니까 사업 기획 같은 것도 조금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일단은 이제 뭐 지금 당장은 네 회사 열심히 다니는 게.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대화 첫 번째 방송을 우리 김진영님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되게 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으신 이제 손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017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때도 이제 한국에 잠깐 오셨을 때 생활데이터 그룹 정모를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었었는데 그때 이제 하고 계시는 팟캐스트에 좀 조력자를 찾는다라고 하셔서 제가 겁도 없이 손을 들어가지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배웠던 오디오 익혔던 이제 공부 시작했던 오디오 편집, 비디오 편집 이런 것들이 현재의 저의 스타트가 돼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게스트이시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서 방송을 마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새해 인사도 좋고 뭐 네 어떤 인사도 한번. 네. 네. 네, 우선은 뭐 저기 최 반장님 제가 그때 좀 잘해드렸으면은 지금 아니 이건 농담이고요. 네네. 예. 네, 우선은 컨텐츠 그때도 굉장히 만드는데 열정도 있으시고 저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고기가 물을 만난 듯 그 좋은 활동 많이 하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도 기대가 크고요. 네. 네, 뭐 데이터홀릭 제가 뭐 들어봐도 상당히 좋은 방송이고 많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데이터 쪽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뭔가 이거를 빨리 해서 내가 취업해서 그냥 끝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냥 뭐 데이터홀릭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놀이처럼 정말 홀릭 그렇죠? 중독 되신 상태에서 뭔가 데이터의 어떤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꾸준히 그냥 가시다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데이터 뭐 제가 아까 계속 뭐 머신러닝이 뭐 아직 문제가 많고 안 되고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더 쉬워지고 있고 더 응용 분야 넓어지고 있어요. 데이터 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기회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한 해 잘 시작하시고요.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화 저희 첫 번째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데이터홀릭 모시고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